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신부가 자기 집 현관문 밖에서 기가 막힌 대화를 엿듣고 그대로 얼어붙는 일이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평소엔 한없이 다정하던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 될 사람이 낯선 내연녀까지 불러놓고 신부의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빚을 낸 뒤 반항하면 정신병원에 가둬버리자며 웃고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으려 했던 그 소름 끼치는 현관문 밖의 상황이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황금빛으로 도금된 무거운 액자가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신 거울. 그 거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한 여자를 비추고 있었다. 윤서아는 거울 속에 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드레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웠다. 묵직하게 떨어지는 세틴 스커트와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상반신, 시원하게 드러난 어깨선까지. 웨딩 컨설턴트는 이 드레스를 품격 있는 클래식이라 부르며 자신의 안목에 한껏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아는 드레스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은 여자, 바로 자기 자신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낯설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의문에 가까웠다. 그녀가 아는 윤서아는 머리를 질끈 묶고 사무실에서는 늘 무채색 카디건을 걸치던 여자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보다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재무보고서의 오류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연애를 멀리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온통 레이스와 세틴으로 뒤덮인 여자가 서 있었다. 황금빛 거울 속의 낯선 오트라제니에. 서아 씨, 그래도 베일은 좀 더 긴 걸로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 신부님, 몸매가 워낙 좋으셔서 길게 늘어뜨리면 정말 여신 같을 텐데. 커튼 뒤에서 나타난 컨설턴트가 풍성한 오간자 베일을 한아름 들고 말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짧은 걸로 할게요. 긴 건 분명히 밟고 넘어질 거예요. 실용적인 신부님이시네요.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베일을 가지러 다시 자리를 비웠다. 벽 근처 작은 소파에 앉아있던 오수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수지는 오늘 휴일이었고 서아가 부탁했기에 동행해 주었다. 그녀는 원래 웨딩드레스 숍 같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온통 흰색이라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깨끗한 재킷을 챙겨 입고 심지어 머리까지 빗고 나왔다. 그건 그녀 나름의 최대한의 존중 표시였다. 수지는 스마트폰 너머로 서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정의하기 힘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명 기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서아가 지난 몇 달간 어렴풋이 느껴왔지만 수진이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감정. 예쁘네. 수진이 말했다. 정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너 좀 어떤데?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꼭 남의 역할극을 하는 사람 같아. 서아는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치려 했다. 하지만 그럴 틈도 없이 한 여자가 그녀의 곁에 나타났다. 어디서 들어온 것도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서아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옆에 서 있었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긴 치마를 입은 자그마한 노파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자잘한 주름이 가득했지만 까만 눈동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생기가 넘쳤다. 노파는 서아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거울 속에 비친 서아의 모습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마치 현실에는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지 마, 아가씨. 나지막하고 조금 쉰 목소리였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서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내 노파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네, 저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오늘 그 남자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일찍 집에 한번 가봐. 노파는 여전히 거울 속 서액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보면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테니.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몸을 돌려 피팅룸을 빠져나갔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서아는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곧이어 메일을 들고 돌아온 컨설턴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다른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지는 어느새 일어나 노파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야.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금 저 할머니가 한 말 너도 들었어.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딱 보니 점쟁이네. 난 그런 사람 잘 알아. 수진이 말했다. 나도 그게 점쟁이라는 건 알아.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서아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잿빛이 도는 녹색 눈동자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짙은 갈색 머리 드러난 어깨. 남의 역할극.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서아는 대답했다. 그녀는 점쟁이도 운명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펀드 매니저였고 그녀의 뇌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움직이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예언, 예감, 운명의 징조 같은 것들은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노파의 나지막한 목소리, 서아가 아닌 거울 속 모습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가시처럼 박혔다. 무섭거나 신비로운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살갗을 파고든 것처럼 성가셨다. 드레스 벗을래? 서아는 단추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강태우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회사 연말 파티에서였다. 서아는 원래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니는 증권사는 연말과 여름 1년에 2번씩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일 얘기를 하다가 일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다시 술을 마셨다. 서아는 보통 1시간 정도 머물다 조용히 자리를 뜨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파티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렸다. 서아는 평소처럼 인파를 피해 창가에 자리를 잡고 물 한 잔을 들었다. 직장 행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을 보며 곧 마감해야 할 분기 보고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잘 재단된 재킷이 그에게 잘 어울렸다. 관자놀이에 살짝 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를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했지만 어쩐지 더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미소는 꾸밈 없고서 차분했다. 일 생각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파티에서요, 솔직히. 저도 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생각하려고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서아는 피식 웃었다. 그의 이름은 강태우, 직업은 자유로운 투자 컨설턴트라고 했다. 그녀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파트너사 고객과 함께 왔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시에 대해 발 아래 불빛들이 마치 흩뿌려진 금화 같다는 이야기에 대해 흥미롭게 말했다. 그들은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헤어질 때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었고 무작정 따라 걷는 대신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다. 전화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그녀가 번호를 주자 바로 다음 날 전화했다. 그와의 데이트는 항상 예상 밖이었다. 평범한 레스토랑은 딱 한 번 맨 처음에만 갔다. 그 후로는 낡은 저택을 개조한 작은 영화관에서 흑백 고전 영화를 보거나 서울에 살면서도 10년 넘게 가보지 않았던 오래된 공원을 산책했다. 한 번은 그가 말도 없이 그녀를 차에 태워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평소라면 불안했을 서아는 이상하게도 잠자코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천문대였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를 안다고 했다. 그날 밤 서아는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고리를 보았다. 사진이 아닌 진짜 토성이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그 광경 앞에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태우는 서아의 지난 상처를 알고 있었다. 2년간 동거했던 남자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서로에게 떠나버린 이야기. 그 후로 서아는 3년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태우는 그런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제안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녀가 거절하면 받아들였고 승낙하면 조용히 기뻐했다. 그 꾸준함과 차분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어느 날 서아는 태우와 함께 있으면 굳이 더 나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인 척 애쓰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고 침묵하고 싶을 땐 침묵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드문 경험이었다. 만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태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오실 거라고 했다. 일부러 서아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박경숙 여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나지막하고 상냥한 목소리를 가진 자그마하고 다부진 체격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직접 담갔다는 반찬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와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서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서아는 나중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박경숙 여사는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마치 자산 가치를 평가하듯 분석적인 눈으로 그녀와 그녀의 집을 훑어보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서는 서아의 직업과 연봉,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 꼼꼼하게 물었다. 혼자 힘으로 장만한 거야. 대단하네. 우리 서아. 그 칭찬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무언가를 서아는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박경숙 여사는 서아의 아파트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발코니까지 꼼꼼히 살피며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다. 거의 다 갚았어요. 몇 번만 더 내면 돼요. 그럼 곧 완전히 내 집이 되겠구나. 잘했어.
자기 집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법이지. 박경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우가 어머니를 배웅하러 간 사이 서아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무엇이 자신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박경숙 여사가 그녀의 아파트를 둘러보던 그 눈빛, 마치 남겨둘 것과 치워버릴 것을 가늠하는 듯한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다. 서아는 전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10월의 서늘한 공기,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지 모른다. 그 점쟁이는 웨딩드레스 숍에 오는 모든 신부에게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일지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태우는 회사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건 그저 가을의 스산함과 피팅의 피로감 때문일 거야. 서아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녀는 분석가였고 자기 기만은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에 그 점쟁이가 옳다면 그녀가 점을 믿어서가 아니라 의미심장한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낯선 노파가 하필이면 웨딩드레스 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몇 달째 박혀있던 작은 불안감을 정확히 짚어내는 말을 건넨 것.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가방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문은 거의 소리 없이 열렸다. 현관은 어두웠지만 부엌에서는 불빛과 함께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머리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멈췄다. 그녀는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다. 뇌가 재부팅되는 몇 초 동안 그녀의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그때 현관 벽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디자인의 아주 높은 스틸레토 힐, 한눈에 봐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런 굽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았다. 사이즈도 스타일도 모두 낯설었다. 낯선 여자의 구두가 그녀의 현관에 있었다. 그 구두는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의심들, 다른 방에서 들려오던 통화 소리, 그녀의 아파트를 훑어보던 예비 시어머니의 평가하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이 스틸레토 힐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또렷했다. 다툼이 아니었다. 침착하고 사무적인 대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 차분함이 어떤 고성보다도 더 무서웠다. 세 명의 목소리, 강태우, 박경숙,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려면 서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태우의 목소리였다. 그 애는 널 믿잖니? 네가 직접 말했잖아. 그러니 서명할 거다. 그냥 법무사가 조언했는데 이게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둘러대면 돼. 걔가 뭘 알겠어. 박경숙의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알아요. 걔 펀드 매니저예요. 서류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요. 태우야. 너 그 애 머리에 반한 거니? 변호사 쓰면 일반인은 절대 모르게 서류 꾸밀 수 있어.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은행 가서 대출 실행하고. 걔 신용등급 좋아서 문제없이 나올 거야. 은행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해. 그럼 추적하기도 힘들어. 그때 젊고 경쾌한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만약에 걔가 고집 부리면요. 고집 못 부려. 다시 박경숙의 목소리였다.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있지. 내가 용한 의사 한 명 알아. 결혼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쇠약 같은 걸로 진단서 끊는 거 전문가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야. 짧은 침묵 뒤에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조금은 짓궂지만 이해할 만한 농담을 들은 사람들처럼. 서아는 현관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온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분석가의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대출 3군데, 은행 법무사, 용한 의사, 신경쇠약, 단어들이 차례로 머릿속에 들어와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거대하고 치밀하며 끔찍한 그림이었다. 오빠, 그럼 우리 정말 스페인으로 가는 거죠? 약속했어요. 애교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 약속했으면 가야지. 조금만 참아. 태우가 대답했다. 조금만요. 얼마나 3달? 아니, 넉 달 정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정리하면 돼.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부엌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 서한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부엌문을 노려보며 등 뒤로 문손잡이를 더듬었다. 조용히 손잡이를 돌려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난간을 잡고 소리 없이 내려왔다. 1층에 도착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잿빛 10월의 하늘 아래 그녀는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하려던 작은 난초 화분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윤서아는 아파트 현관 앞 화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혹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터져버릴 것 같기도 했다. 손에 들린 작은 난초, 화분의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방금 전 자신의 집안에서 들려온 대화는 현실감을 잃고 귀에서 웅궁거렸다. 아파트 대출 의사, 스페인, 흩어진 단어들이 머릿속을 부유하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친구인 오수진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울거나 소리치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했다. 그녀의 직업병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가장 가까운 공원 벤치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 서한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을 향했다.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난초 화분을 옆에 내려놓았다. 코트 단추를 풀자 그제야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2년. 그녀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채운 것은 배신감이나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나중의 문제였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시간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 천문대에서 함께 본 토성의 고리, 낡은 저택을 개조한 영화관,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직접 골랐다던 과하지 않고 단아했던 약혼 반지, 수많은 대화와 웃음 함께 보낸 평범한 저녁들, 그 모든 것이 투자였다는 사실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계산했고 투자했고 수익을 기다렸다.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신용등급, 그리고 그녀의 신뢰가 바로 그가 노린 수익이었다. 물론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3년 전의 상처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때의 아픔은 날카롭고 뜨거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강렬했다. 지금의 감정은 달랐다.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처럼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아프다기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함에 가까웠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좋았던 기억들이었다. 영화를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을 보며 그녀는 믿었다. 이건 진짜야. 사람은 그런 눈으로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가 들은 대화는 분명했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그 외의 모든 감정과 기억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서아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서아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유쾌했다. 서아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간결하게 말했다. 들었던 내용을 요약했다. 아파트 법무사를 통한 서류 조작 3군데, 은행에서의 대출 계획 신경 쇠약을 위장한 정신병원 감금 시나리오, 그리고 스페인으로 함께 떠나기로 약속한 다른 여자.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수진이 한마디를 뱉었다. 녹음했어? 아니 못했어. 아깝네. 그래도 괜찮아. 잘 들어 윤서아.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마. 오늘 밤은 물론이고 당분간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수진아 하지만 서아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 나오는 토론의 여지를 없애는 그녀 특유의 어조였다.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그놈들한테는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알아들었어. 한마디. 말도, 눈빛도, 말투의 변화도 보여주면 안 돼. 절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들은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이 네가 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패야. 최고의 패는 단 한 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지.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였다. 정보를 다루는 법을 아는 전문가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알았어.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정말 괜찮냐고. 서아는 벤치 옆에 놓인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우아하고 고결해 보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쩐지 처량했다.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어. 그거면 됐지. 나머진 나중에. 그게 괜찮다는 거야. 어서 와. 수진의 집으로 가기 전 서아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락 두절은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수진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싶어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말했다. 태우는 쾌히 승낙했다. 물론이지. 잘 놀다 와.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집에 없는 것이 그에게는 편리한 일이었다. 드레스 피팅은 어땠어? 그가 물었다. 응, 좋았어. 아주 마음에 들어.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완벽하게 계산된 따뜻함을 목소리에 실었다. 내일 봐. 사랑해. 전화를 끊고 서아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계획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녀의 아파트와 신용등급을 알게 된 후부터, 어느 쪽이든 끔찍했지만 후자 쪽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니까. 돈과 그녀 사이에서 그는 돈을 선택했다. 수진의 아파트는 온갖 서류와 책방송 장비들로 어수선했다. 마치 탐사보도팀의 비밀 본부 같았다. 거대한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소파를 차지하고 누워 서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서아를 꽉 안아주었다. 20년 지기 친구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대신하는 포옹이었다. 일단 씻어. 차 끓여 놓을게. 서아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잿빛이 도는 녹색 눈동자. 울고 나면 거의 완벽한 녹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지치고 혼란스러운 잿빛 눈동자만이 거울 속에 있었다. 부엌에서는 진한 베르가모트 향이 났다.
대학 시절부터 둘이 함께 마시던 차였다. 수지는 묻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과자 봉지를 뜯어 놓았다. 그것이 그녀의 배려 방식이었다. 서아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 순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서럽고 분한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겼던 모든 믿음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듯한 거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찻잔이 비면 조용히 차를 따라주기만 했다. 눈물이 잦아들자 서아는 테이블 위에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자신을 속이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남자와의 파혼을 앞두고 과자를 먹는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당분이 뇌에 공급되자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말해봐. 수진이 말했다. 네가 들은 모든 것 아주 자세하게. 서아는 들었던 대화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시 읊었다. 수지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듣기만 했다. 세 번째 목소리. 얼굴은 못 봤어, 응. 목소리만 젊고 좀 애교 섞인 톤이었어. 이름은 안 나왔어. 그냥 스페인 얘기만.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연녀군. 네, 재산 거덜내고 스페인으로 튈 작정이었던 거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야. 지루할 정도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다. 생각할 때 나오는 그녀의 오랜 버릇이었다. 자, 정리해보자. 우리한테는 네가 엿들은 대화가 있어. 증인도 녹음도 없으니 법적 증거는 못 돼. 알아.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결혼식까지 3주. 그리고 그놈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지. 이게 핵심이야. 수지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수 있겠어. 서아는 생각했다. 앞으로 3주간 강태호의 얼굴을 보며 웃고 박경숙의 전화를 받으며 상냥하게 대답하고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척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그녀는 펀드 매니저였다. 끔찍한 실적 보고서를 눈앞에 두고도 고객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왔다. 감정을 숨기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할 수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거대한 특종을 앞둔 PD의 눈빛이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그날 밤 서아는 수진의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했다. 태우는 아마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현관에 스틸레토 힐을 치웠을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모녀를 동맹으로, 내연녀를 미래의 동반자로, 그리고 변호사를 공범으로 둔 완벽한 팀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 년이라는 시간과 신뢰 함께 보았던 토성의 고리까지 모두 훔쳐 가려 했다. 쓰라린 감정 밑바닥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분노와는 다른 냉철한 결의 같은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발밑의 땅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버티고 설 수 있게 하는 감각. 점쟁이는 말했다. 일찍 집에 가봐.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테니. 그녀는 갖고 보았다. 고마워요. 서아는 생각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도 꾸지 않는 평온한 잠이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얻는 휴식처럼.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 출근 시간과 비슷한 8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다. 태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평소와 같은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수진이랑 잘 놀았어. 푹 잤고 응. 그냥. 서아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커피 남았어? 응. 따라 마셔. 그녀는 커피를 따라 그에게 등을 보인 채 창가에 섰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이른 아침에 회색 도시 풍경이 보였다. 커피는 유난히 쓰고 뜨거웠다. 그는 늘 커피를 진하게 탔고 그녀는 늘 너무 진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디테일이었다.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의 평온함이 아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때, 명확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찾아오는 냉철한 평정심이었다. 복잡한 감사, 젠차 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늘 느끼던 감각이었다. 어제는 별일 없었고 그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재미없는 영화나 보면서. 그래 참 레스토랑에서 최종 메뉴 리스트 보냈던데 금요일까지는 확답 줘야 한대. 당신이 좀 봐줄래? 알았어. 이메일로 보내줘. 그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아는 남은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다. 오늘 늦을 거야. 분기보고서 마감이라서. 알았어. 너무 늦어지면 연락하고. 문을 닫고 나와 서아는 계단참에서 아무도 모르게 길고 조용한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3주간의 전쟁. 그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진의 아파트는 밤사이 전쟁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법률 서적으로 보이는 두꺼운 책들과 복잡한 마인드맵이 그려진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회색 고양이 아키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식빵 자세로 앉아 졸고 있었다. 서아는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수진이 내려준 진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자신이 들었던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복기했다. 수진은 서아의 말을 하나하나 타이핑하며 동시에 다른 노트북으로는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다. 강태우, 36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인데 실거주지는 서울. 이건 알고 있었고 3년 전에 부산에서 퍼스펙티브 컨설팅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등록했다가 1년 만에 폐업했어. 공식적인 폐업 사유는 경영 악화. 수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부산 서아가 되물었다. 그 지명은 생소했다. 응,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 수진이 의자를 돌려 서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부산지방법원 사건 검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김민지. 피고 바로 그 퍼스펙티브 컨설팅. 즉 강태우지. 소송은 4개월 만에 기각됐어. 증거 불충분으로. 서아는 모니터에 떠있는 사건 개요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김민지.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얼마를 잃은 거야? 소장에 청구된 금액은 2억. 하지만 그건 서류로 증명 가능한 최소 금액일 거야.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그 여자 연락처를 찾았어.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더라. 전화해 볼 거지. 수진의 질문은
확인에 가까웠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망가뜨린 남자가 이제 나를 망가뜨리려 해요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감상에 젖을 일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아군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했다. 응, 할 거야. 서아는 인쇄된 김민지의 연락처를 손에 쥐었다. 종이의 감촉이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문제는 그 후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예비 신부의 얼굴을 하고 수진의 아파트를 나서기 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점검했다. 너무 경직되지 않게, 너무 풀리지도 않게. 적당한 미소와 약간의 피곤함. 수진과 밤새 수다를 떨었다고 하면 믿을 만한 얼굴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태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의 크루아상이 놓여 있었고 피곤할 텐데 아침 챙겨 먹고 출근해라는 다정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아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자상함이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크루아상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모니터의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동료들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김민지의 번호.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목소리는 약간 지쳐 있었고 경계심이 묻어났다. 저는 윤서아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태우라는 사람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당신도? 그 두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네. 다시 침묵. 그리고 여자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 저녁 태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서아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우리 서아 보고 싶었어. 그의 숨결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아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역겨움을 감추기 위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려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도. 오늘 일찍 왔네. 응, 서아 얼굴 빨리 보고 싶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그는 칭찬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예전에는 그 말을 들으면 설레곤 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결혼식 준비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었다. 신혼여행은 스페인으로 가자 바르셀로나의 햇살 아래서 함께 춤을 추고 싶다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스페인. 서아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에게 스페인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었다. 누구와 가느냐만 달라질 뿐. 그런데 서아야,
어머니께서 주말에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던데 결혼 전에 할 얘기도 좀 있고. 아, 그러세요. 좋죠. 서아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칼날을 가는 심정이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갈비찜 먹고 싶다.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야. 그녀는 일부러 더 살갑게 굴었다. 태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완벽하게 자신의 통제해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우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는 예전처럼 다른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서아가 모든 것을 믿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일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아는 물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몇몇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다. 네, 계약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했더니 그런가 보다 하던데요. 내 변호사 자문은 필요 없다고. 서아는 그릇을 닦는 손에 힘을 주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깨질 뻔했다. 그가 통화를 끝내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전화야? 서아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아, 회사 일.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일 있을 또 다른 미팅을 생각했다. 김민지와의 만남. 그 만남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태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아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수진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강태우 주변 인물 1차 조사 결과라는 제목이었다. 파일에는 태우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SNS 계정 정보가 담겨 있었다. 크리스틴 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다. 화려한 외모에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서아는 스크롤을 내리다 숨을 멈췄다. 1년도 더 된 게시물. 강태우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지금 서아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의 전부, 나의 미래와 함께, 우리가 함께할 스페인을 꿈꾸며. 서아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확인한 순간의 허탈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설계자가 되어야만 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새우며들고 있었다. 전쟁의 두 번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아는 결심했다. 이 연극의 주연은 이제 자신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은 자신이 직접 쓸 것이라고. 그녀는 차가운 결심을 다지며 아직 오지 않은 아침을 기다렸다. 평일 오후의 한적한 카페는 고요했다. 구석진 창가 자리에 먼저 도착한 윤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수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났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둥글게 굽어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카페 안을 살피고 있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여자의 시선이 서에게 닿았고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서로를 알아보았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서아의 차분한 물음에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고 민지가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부탁한 뒤 직원이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전화로 말씀드린 윤서아입니다.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민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며 서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잘 관리된 외모,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듯한 서아의 눈동자를 보며 민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분이네요. 민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서아는 정확히 해독할 수 있었다. 능력 있고 자립심 강하며 이성적인 여자. 강태우가 먹잇감으로 삼기 가장 완벽한 조건이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다 알고 오신 것 같지만 민지는 시선을 찻잔으로 떨구며 천천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산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였다. 강태우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그는 자신을 전도유망한 투자 컨설턴트라고 소개했고 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을 때 밤새 병상을 지켜준 것도, 학교 일로 지쳐 있을 때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그였다. 그 사람은 아주 서서히 완벽하게 제 삶에 새우며들었어요. 제가 그를 완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민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아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자신이 겪었던 지난 2년의 궤적이 민지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천문대에서의 밤 고전 영화 어머니를 소개하던 날, 디테일만 달랐을 뿐 본질적인 사기극의 대본은 동일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자고 했어요. 자신에게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자금만 조금 융통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다고요. 그 돈으로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신접살림을 차리자고 했죠. 민지는 마른 입을 축였다. 저는 부모님이 평생 모아 마련해 주신 제 전셋집의 전세금을 뺐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그가 말한 법인 계좌로 넣었죠. 모든 게 완벽한 서류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투자 계약서였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서류를 건네는 그 사람의 다정한 눈빛을 믿었던 거예요. 서아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렸다. 며칠 전 부엌에서 들려오던 강태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쳤다. 서류라면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요. 변호사 쓰면 일반인은 모르게 서류 꾸밀 수 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아가 묻자 민지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는 폐업 처리되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그가 작성했던 계약서는 교묘하게 법의망을 피해가는 쓰레기 조각에 불과했어요.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는 명목으로 그 남자는 법적인 책임을 완벽하게 빠져나갔죠. 증거 불충분. 민지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어요. 결국 부모님이 살고 계신 본가마저 줄여서 제 빚을 갚으셔야 했죠. 저는 아직도 매달 월급의 절반을 그 남자가 남긴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요. 부산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서아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우와 박경숙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고 가족의 삶까지 짓밟는 기생충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생충은 서아의 아파트와 신용등급에 빨대를 꽂으려 하고 있었다. 김민지 씨. 서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분석가로서의 냉철함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목소리였다. 그 사람이 지금 저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명분은 결혼이고 목표는 제 아파트와 제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금이죠. 민지의 두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 경악과 함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이 스쳤다. 제가 그 사람의 계획을 막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만으로는 그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민지 씨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투자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것을 증명할 패턴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민지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닫아버린 과거의 지옥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다. 빚을 갚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지금의 얇은 일상마저 무너질까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합니다.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죠. 서아는 민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수진이 준비해준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유명 법무법인의 유능한 변호사 명함이었다. 모든 법적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지 씨가 나선다고 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했던 일이 결코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죠. 민지는 명함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긴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민지의 굽어있던 어깨가 조금 펴졌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울게요. 그 인간이 법정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증언대에 서겠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들의 연대이자 사냥감이 되기를 거부하고 사냥꾼으로 돌변하기로 한 자들의 무건의 맹세였다. 카페를 나서며 서아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자신의 차를 향해 걸었다.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를 확보했다. 오수진이 언론과 경찰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고 민지의 증언이 더해진다면 강태우의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될 것이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발신자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님이었다. 서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 다시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장착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애정 어린 박경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서아 바쁜데 전화한 거 아니지.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늘 그게 걱정이네. 가증스러운 다정함이었다. 며칠 전 부엌에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계획을 웃으며 말하던 바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네, 어머님. 방금 늦은 점심 먹고 다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예쁜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지. 참 서아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꾸나. 태우도 오라고 했어. 내가 우리 서아 좋아하는 갈비찜 맛있게 해놓을게. 와서 결혼식 세부 일정이나 예산 문제도 좀 의논하고 말이야. 예산 문제. 서아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타이밍이었다. 그들이 준비한 덧 불공정한 결혼 계약서를 들이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분명했다. 서아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풀며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완벽하게 순종적인 예비 며느리의 얼굴인지 확인했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어요. 주말에 예쁘게 하고 갈게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심도 묻어나지 않았다. 달콤하고 상냥한 대답이 차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전화를 끄는 서아의 입가에서 미소가 차갑게 증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아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문 너머에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을 앞두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지우고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의 미소를 얼굴에 덧씌웠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박경숙 여사가 반색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거실에 있던 태우 역시 걸어 나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집 안에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갈비찜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연출된 화목한 가정의 풍경이었다. 서아는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준비된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식탁에는 빈틈없이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한가운데 놓인 갈비찜, 옆으로 붉은 양념이, 진하게 뱅가 담근 김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오가는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다. 경숙은 서아의 밥 위에 고기 반찬을 연신 올려주며 지극정성으로 예비 며느리를 챙기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태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이어갔다. 서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며 밥을 넘겼다. 식사가 중간쯤 지났을 때 경숙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했다. 우리 서아 매일 회사에서 복잡한 숫자들 쳐다보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는데 집안 경제권은 태우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넌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떻겠니? 내가 보기엔 그게 우리 서아를 위하는 길 같구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강압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들이 노리는 첫 번째 목적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었다. 서아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계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눈빛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직업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펀드 매니저인걸요. 제 개인 재산과 우리 가정의 재무 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거예요. 태우 씨도 저의 그런 능력을 존중한다고 동의한 부분이고요. 서아는 태우를 쳐다보았다. 태우의 얼굴의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 순간 경숙의 온화했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미소의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태우가 서둘러 분위기를 무마하려 끼어들었지만 경숙은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효율 가족끼리 돈 관리에 무슨 효율을 따지니? 넌 참 사람이 정이 없고 지나치게 계산적이구나. 남편 기죽이면서 내 돈 얄팍하게 따지는 게 펀드 매니저가 배운 예이니 내가 너를 우리 식구로 품어주려 했더니 욕심이 끝이 없고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구나. 경숙의 입에서 마침내 본심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서아가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자수성가한 탓에 속물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아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하며 이 모욕을 참아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여기서 그녀가 강하게 반발하고 갈등을 빚어야만 저들이 초조함을 느끼고 다음 단계인 계약서와 정신병원 카드를 서둘러 꺼내들 명분이 생길 터였다. 서아는 식탁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식탁 한가운데 놓인 붉은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경숙의 바로 앞 정갈하게 놓인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의 공간을 향해 접시를 거칠게 엎어버렸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거칠게 튀어오르며 새하얀 식탁보와 경숙의 앞치마를 처참하고 붉게 물들였다. 묵직한 도자기 접시가 나무 식탁과 부딪히며 둔탁하고 위협적인 마찰음을 냈다. 경숙은 너무 놀라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신 채 조각상처럼 굳어버렸고 태우는 경악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탁 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서아는 붉은 얼룩이 번져가는 식탁을 내려다보며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된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저분한 것들은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에 두는 게 맞겠죠. 식사 초대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충격으로 어깨를 부들부들 떠는 경숙과 말문이 막혀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는 태호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이 거칠게 닫히며 복도 전체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는 서아의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닫힘 버튼을 눌렀을 때 코트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일으켰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변호사 섭외 완료. 우리가 예상한 대로라면 내일쯤 그놈들이 서류를 내밀 차례야. 준비됐어. 서아는 닫히는 엘리베이터에 차가운 금속 문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얼굴을 응시했다. 완벽하게 준비됐어. 서아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 붉은 얼룩으로 끝났던 저녁 식사 이후 며칠간 기묘한 평온이 이어졌다. 폭풍에 눈 한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주변은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우는 그날의 사태를 어머니의 노파심과 서아의 예민함이 부딪힌 단순한 해프닝으로 포장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는 매일 저녁 꽃이나 고급 디저트를 사 들고 와서 부드러운 미소로 서아를 달랬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태우는 마침내 그가 준비한 진짜 청구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잘 밀봉된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겉면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아가 서류 봉투와
태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자 태우는 최대한 무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듯 눈꼬리를 휘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일은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어른들 세대에서는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는 걸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어서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 좀 했어. 태우는 봉투에서 잘 코팅된 서류를 꺼내 서아 쪽으로 밀어주었다. 혼전 재산 분할 및 관리 계약서야. 요즘 똑똑한 부부들은 결혼 전에 다들 이런 거 쓴다더라고. 서아 내 재산은 네가 내 재산은 내가 확실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이야. 어머니도 이 서류를 보시면 더 이상 내 아파트나 내 수입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실 거야. 우리 둘의 평화를 위한 일종의 방패지, 방패. 서아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상대의 급소를 찌르기 위해 정교화하게 벼려낸 창을 방패라고 부르는 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서아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펀드 매니저 특유의 직업적인 태도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고마워. 당신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어. 내용이 꽤 기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서류는 활자 하나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 며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봐도 될까? 서아의 자연스러운 대답에 태우의 어깨에서 미세하게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안도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서명해줘.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 다음 날 아침 태우가 출근하자마자 서아는 서류 전체를 스캔하여 오수진이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오후 무렵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서아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료하고 서늘했다. 겉보기에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계약서 같았지만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이 존재했다. 제3조항, 결혼 전 취득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유지 중 공동의 채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은 공동 명의의 성격을 띈다. 그리고 제7조항, 배우자, 일방의 사업상 혹은 가계상의 대출 발생 시 타방은 이에 대한 연대 보증의 책임을 진다. 단어의 배열만 조금 비틀었을 뿐 본질은 하나였다. 서아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그녀의 신용을 이용해 빚을 끌어다 쓴 뒤 그 책임을 서아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겠다는 악마의 문서였다. 서아는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인간의 탐욕이 법의 언어를 빌려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확인한 순간이었다. 퇴근길 서아는 방송국 근처의 인적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수진을 만났다. 수진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수진은 말없이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고화질로 인화된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태우와 내연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낯선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행사 앞 유리창 너머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관광 책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까지. 서아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차가운 분노를 씹어삼켰다. 이 모든 사진이 태우가 서에게 야근을 핑계대거나 지방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날짜들에 찍힌 것들이었다. 경찰에 넘길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 민지 씨의 증언 녹취록도 확보했고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도
파일에 철해뒀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그들의 입에서 직접 이 사기극을 시인하는 발언만 있으면 돼. 빼도 박도 못할 결정타 말이야. 수진의 말에 서아는 핸드백을 열어 작은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다. 얼핏 보면 흔한 스마트폰 휴대용 보조 배터리처럼 생겼지만 실은 고성능 음성 녹음기였다. 오늘 저녁 박경숙이 우리 집으로 올 거야. 김치 사건을 사과하고 신혼집 정리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태우가 자리를 마련했거든. 두 사람이 내 집에 단둘이 남겨질 완벽한 기회지.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거실 장식장, 세 번째, 칸 두꺼운 경제학 서적들 사이에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녹음기를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각도를 조절해 소리가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위치를 찾은 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녹음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마쳤다. 그녀의 동작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유인할 덫을 설치하듯 정교하고 침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태우와 함께 들어선 박경숙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온화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 꾸며져 있었다. 경숙은 서아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다며 눈물 짓는 흉내까지 냈다. 서아는 속으로 솟구치는 혐오감을 억누르며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을 앉히고 차를 내어준 뒤 서아는 미리 준비해둔 핑계를 꺼냈다. 어머님 일부러 오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깜빡하고 내일 결혼식장 답례품 업체에 확인 서류를 가져다 주는 걸 잊었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주말 예식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어차피 집 근처라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두 분은 차 드시면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태우가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나섰지만 서아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태우와 경숙의 가식적인 걱정의 말들을 뒤로 한 채 서아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현관문이 무거운 금속성에 마찰음을 내며 단단히 닫혔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선 서아는 발걸음을 떼지 않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거실 책장에 숨겨둔 녹음기의 작동 상태를 알리는 붉은색 타이머가 소리 없이 숫자를 늘려가고 있었다. 먹잇감들이 스스로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서아는 어두운 복도를 빠져나가며 서늘한 눈동자를 빛냈다. 진실의 목소리가 기록될 시간이 시작되었다. 오수진의 아파트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 노트북 스피커와 연결된 작은 보조 배터리 모양의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서아는 두 손을 모은 채 노트북 화면의 오디오 파형이 일직선을 그리다 요동치는 것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서아와 수진이 있는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서아가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간 직후의 녹음 파일이었다. 처음 10분간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 채널 돌아가는 소리뿐 의미 있는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아가 정말로 나갔는지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지 확인하느라 조심스러운 듯 했다. 서아는 초조함을 누르며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박경숙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평소 서아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나긋나긋하게 꾸며내던 그 음성이 아니었다.
며느리 앞에서의 가면을 벗어던진 억누를 수 없는 짜증과 탐욕이 날 것 그대로 묻어나는 본래의 목소리였다. 그 기집애 오늘따라 유난히 고분고분하네. 저번처럼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봐 내심 조마조마했다. 내가 그 나이 어린 것한테 굽실거리느라 비위상해서 원. 박경숙의 불평에 강태우가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예비 신랑의 톤이 아니었다. 서아는 그 이질적인 음성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서아 걔가 워낙 깐깐한 애라 조금이라도 의심살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해요. 어제 제가 건넨 혼전 계약서 그거 의심 없이 읽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만 지나면 걔 도장 찍힌 서류가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 그 서류. 확실한 거지? 그 잘난 펀드 매니저. 연 아파트랑 통장 우리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맞지? 저번처럼 부산에서 그 선생 기집애 때처럼 뒤탈 없게 잘해야 한다. 그때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이번엔 덩치가 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이 박경숙의 입에서 부산과 선생 기집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수진이 서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김민지. 그들은 이전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번 사기극의 경험치로 삼고 있었다.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걱정 마세요. 이번 계약서는 법무법인에서 제일 독한 놈한테 웃돈 주고 맡긴 겁니다. 겉보기엔 그냥 재산분할 합의서 같지만 조항 구석구석에 연대보증 책임이랑 채무분담 의무를 교묘하게 박아놨어요. 서아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그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긴 힘들 겁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했다. 서아는 노트북 화면에 흔들리는 오디오 파형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왔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건 그렇고 박경숙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은밀해졌다. 그 크리스틴인가 뭔가 하는 애 말이야. 걔한테 너무 정주지 마라. 스페인인지 어딘지 여행 간다는 소리도 대충 둘러대고 걔도 결국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떼어내야 할 애 아니니.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윤서와 그년의 신용등급이랑 아파트 담보 대출금이야. 어머니 크리스티는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용도예요. 서아처럼 뻣뻣하고 깐깐한 여자 비위 맞추다 보면 숨 막히니까요. 걱정 마세요. 시 끝나고 대출 3군데서 당기면 서아 명의로 최소 15억은 현금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거 들고 어머니랑 저랑 조용히 정리하면 끝이에요. 15억. 서아가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가치와 미래의 신용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액수였다. 수진이 헛바람을 들이켜며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칠 뻔한 것을 서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라도 박경숙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오디오 파형을 날카롭게 그렸다. 그년이 뒤늦게 눈치채고 대출 서류에 사인 안 하겠다고 뻗대면 어쩔 거니? 저번에 식탁에서 김치 엎어버리는 꼴 보니까 보통 성깔이 아니던데. 태우의 대답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그래서 제가 플랜 B를 준비해 둔 거지 않습니까? 그쪽 병원 원장님한테는 이미 말해뒀습니다. 결혼 우울증이랑 극심한 조울증 증세로 진단서 끊어주는 조건으로 사례금 넉넉히 챙겨주기로요. 서아가 만약 반항하면 제가 남편 자격으로 강제 입원시킬 겁니다.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한 달만 갇혀 있어 보면 제 발로 도장 찍겠다고 빌게 될 겁니다. 밖에서 뭐라고 떠들든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이고요. 폐쇄병동 강제 입원 미친 여자. 그 단어들이 오수진의 좁은 거실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녹음이 끝났다. 스피커에서는 규칙적인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진은 마우스로 정지 버튼을 누르고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베테랑 탐사보도 PD로서 온갖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어 본 수진이었지만 지금 방금 들은 대화의 악의적인 깊이는 그녀마저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수진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어.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삭제하고 돈만 빼먹겠다는 거잖아. 서한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챙겨온 가방 쪽으로 걸어갔다. 가방 위에는 내일 입을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불투명한 커버에 씌워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한은 커버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새하얀 실크와 정교한 비즈 장식이 방 안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매만졌다. 이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느낄 수치심 하객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까발려야 하는 그 지옥 같은 순간. 그러나 이 드레스는 그녀를 올가맬 수위가 아니라 저 괴물들을 심판할 단두대 위의 갑옷이 될 것이었다. 다 끝났어. 서한은 뒤를 돌아 수진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상처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사냥감의 목통을 끊을 준비를 마친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김민지 씨의 증언 녹취,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가득한 혼전 계약서 크리스틴과의 외도 사진, 그리고 방금 들은 저 끔찍한 계획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내일 그 식장에서 이 모든 걸 터뜨릴 거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어깨를 단단히 쥐었다. 경찰 쪽에는 내 선배 형사를 통해 다 얘기해뒀어. 식장 주변에 사복 경찰들이 대기할 거야. 네가 신호를 보내면 그놈들이 도망가기 전에 현장에서 사기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어. 수진의 눈빛에는 친구를 향한 굳은 신뢰와 걱정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내일 정말 괜찮겠어? 내 부모님, 직장 동료들 모든 하객 앞에서 이 진흙탕 싸움을 직접 해야 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서아는 수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가 침묵하면 저 괴물들은 또 다른 김민지를, 또 다른 윤서아를 찾아 나설 거야. 내일 그 식장에서 강태우와 박경숙이 쓴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밝힐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지. 서아는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그녀의 서늘하고도 굳센 대답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다. 창밖에 짙은 어둠 속으로 가장 찬란하고도 잔혹한 아침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높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버질로들을 따라 늘어선 생화 장식은 달콤하고 무거운 향기를 뿜어냈다. 하객석은 양가 친척과 지인 윤서아의 증권사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곧 시작될 예식에 대한 기대감과 축하의 마음이 섞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화려하고 완벽한 결혼식이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얇은 베일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지만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하객들의 감탄 섞인 속삭임이 홀 안을 채웠다.
강태우는 버질로드 끝에서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행복한 신랑의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주석에 앉은 박경숙 역시 기품 있는 한복 자태를 뽐내며 며느리를 향해 자애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융단 밟듯 걸어 나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으며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냈다. 서아의 시선은 정면에 강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우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거짓된 사랑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마침내 먹잇감을 온전히 손에 넣었다는 승리감을 일궈냈다. 단상 앞에 도착한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태우의 손을 잡았다. 태우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아에게는 파충류의 비늘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주례를 맡은 나이 지긋한 은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형식적인 덕담이 이어지고 마침내 혼인서약의 순서가 다가왔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맹세를 기다렸다. 신랑 강태우 군은 신부 윤서아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우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크고 확신에 차 있었다. 주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신부 윤서아 양은 신랑 강태우 군을 평생의 남편으로 맞아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하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아는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호라는 바늘 떨어지는 기척조차 들릴 듯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서아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다. 그녀는 태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태우의 미소 띤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식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 짧은 세 글자가 허공을 갈랐다. 주례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고 하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기류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경숙이 혼주석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태우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서아의 팔을 가볍게 쥐고 작은 목소리로 다그쳤다. 긴장해서 말 실수를 한 것이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만 합니다. 서아는 단상 옆 미리 수진과 약속해둔 위치로 고개를 돌렸다. 하객석 맨 뒷줄에 서 있던 오수진이 재빠르게 노트북의 엔터키를 꾹 눌렀다. 순간 단상 뒤를 장식하고 있던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예식 영상이 꺼지고 거대한 화면이 밝아졌다.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선명한 사진들이었다. 강태우가 낯선 젊은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바르셀로나 여행 책자를 보며 웃고 있는 얼굴, 하객석에서 숨을 들이켜는 기척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태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서아는 이미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화면 속 남자는 지금 제 옆에 선 신랑 강태우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여성은 지난 2년간 그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내연녀입니다. 두 사람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스페인으로 떠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논고를 읽어 내려가는 검사처럼
냉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의 스캔본이었다. 붉은 펜으로 굵게 밑줄이 쳐진 조항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어제 강태우 씨가 저에게 내민 혼전 재산 분할 계약서입니다. 제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변호사의 자문 결과 이는 완벽한 사기 계약서로 판명되었습니다. 제가 혼인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연대 보증을 서야 하며 제 아파트 역시 공동 채무의 담보로 잡힌다는 악질적인 독소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호라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서와의 증권사 동료들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불쾌감에 찬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박경숙은 혼주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결혼 직전에 미쳐버린 것이라며 하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서아가 다시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댔다. 제가 미친 것이라면 이 목소리들도 환청이겠지요. 마지막 증거입니다. 수진이 다시 한번 키보드를 조작했다.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며 며칠 전 서아의 아파트 거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예식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서아가 아무리 똑똑해도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긴 힘들 겁니다. 시 끝나고 대출 당기면 서아 명의로 최소 15억은 현금으로 뺄 수 있습니다. 태우의 오만한 목소리였다. 이어서 박경숙의 앙칼진 음성이 흘러나왔다. 만약에라도 그년이 대출 서류에 사인 안 하겠다고 뻗대면 어쩔 거니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한 달만 갇혀 있어 보면 제 발로 도장 찍겠다고 빌게 될 겁니다.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면 그만이고요. 음성 파일이 끝난 후 웨딩홀은 무덤처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떼지 못했다. 사기 불륜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끔찍한 범죄 모의가 만천해 드러난 것이다. 박경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강태우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서아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태우가 단상 위로 뛰어오르기도 전에 하객석 곳곳에 흩어져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신속하게 튀어나왔다. 오수진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사복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태우의 양팔을 제압하고 등 뒤로 꺾었다. 강태우 씨, 박경숙 씨, 당신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건조하고 묵직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화려한 웨딩홀 안에 울려 퍼졌다. 태우는 발버둥을 치며 이것은 모함이라고 항변했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이 그의 저항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박경숙 역시 혼비백산하여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다. 두 사람이 경찰에 압송되어 식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아는 단상 위에 꼿꼿하게 서서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두 눈에 선명하게 새겨 넣었다. 완벽하게 계획되었던 지옥으로의 입장식은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무대로 막을 내렸다. 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승전보를 알리는 깃발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웨딩홀은 무거운 침묵과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신랑과 시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나간 직후 윤서아의 증권사 동료들과 친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줄에석에 서 있던 은사님은 참담한 표정으로 단상을 내려갔다. 화려한 생화 장식과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아는 단상에 꼿꼿이 서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하객들을 지켜보았다. 수치심이나 비참함은 없었다. 오히려 거대한 종양을 도려낸 후에 묵직한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기묘한 후련함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서아의 부모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로 딸의 창백한 뺨을 쓸어내렸다. 오수진 역시 노트북을 챙겨 들고 단상으로 다가와 섰다. 서아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20년 지기 친구를 향한 안도와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그 순간 웨딩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신부님, 예식은 중단되었지만 피로연 음식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객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남아 계신 가족분들이라도 식사를 원하시면 연회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불필요한 호기심이 없었다. 그저 직업적인 예의와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텅 빈 홀을 훑어보았다. 1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둥근 테이블들이 새하얀 식탁보를 덮은 채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가시죠. 서아가 부모님과 수진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밥은 먹어야죠. 네 사람은 텅 빈 거대한 연회장의 가장 구석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화려한 전차의 요리 대신 매니저가 배려해준 따뜻한 갈비탕 4그릇이 상에 올랐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리는 풍경은 식장 안의 고요함과 대비되어 기이한 평온함을 만들어냈다. 식사하는 내내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묵묵히 국물을 넘겼고 어머니는 밥의 절반 이상을 남긴 채 수저를 내려놓았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후속 기사와 경찰 쪽 동향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서아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며칠 전 강태우의 집에서 억지로 삼켜야 했던 역겨운 갈비찜과는 전혀 다른 속을 덮여주는 담백하고 정직한 맛이었다. 이 넓고 텅 빈 연회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 네 사람. 이들이야말로 윤서아의 삶에 남은 진짜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비우며 자신이 잃어버린 이 년의 가짜 시간보다 지금 마주 앉은 이 진짜 사람들의 무게가 훨씬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서아는 강남 경찰서의 칙칙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오수진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동석했고 맞은편에는 담당 형사인 박 형사가 무뚝뚝한 얼굴로 조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실 문이 열리며 강태우가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수의를 입은 그는 며칠 전 웨딩홀에서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져 있었다.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는 푸릇푸릇한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태우가 서아의 맞은편 의자에 거칠게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형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노골적으로 서아를 노려보았다.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다. 태우는 혼전 계약서의 독소 조항은 변호사의 실수였고 녹음 파일 속 정신병원 운운한 것은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나온 홧김의 농담일 뿐이었다며 끝까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윤서아, 네가 이딴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태우가 테이블 위로 상체를 불쑥 내밀며 이를 갈았다.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넌 네가 똑똑한 줄 알겠지만 결국엔 나한테 속아서 2년 동안 멍청하게 웃고 다녔던 여자일 뿐이야. 내가 나가면 넌 평생 뒤통수 조심하고 살아야 할 거다. 비열하고도 저기에 찬 협박이었다. 변호사가 즉각 항의했고 박 형사가 태우를 제지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서아는 손을 들어 형사를 만류했다. 그녀는 등바디에 기대었던 몸을 세우고 태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아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따위는 없었다. 그저 실패한 투자 종목을 처리하는 펀드 매니저의 무기질적인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강태우 씨. 서아의 목소리는 한 점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서늘하게 조사실의 공기를 가르고 나갔다. 당신은 나를 2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 당신은 그저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온 가장 악성인 부실 채권이었을 뿐이야. 태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부실 채권을 완벽하게 손절하고 청산했어. 내게 당신은 더 이상 복수나 분노의 대상조차 아니야. 그저 장부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마이너스 항목이지. 평생 감방에서 썩든 말든 내 장부에는 이제 당신 이름은 없어. 서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태우의 자만심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러 관통했다. 태우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그의 오만했던 껍데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조사가 끝나고 서아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늦은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상쾌했다. 며칠 뒤 박경숙은 아들과 함께 구속 송치되었고 김민지 씨의 부산 사기 사건까지 병합되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진이 언론에 익명으로 터뜨린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결혼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은 윤서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서아는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두꺼운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자신의 진짜 인생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다. 치열했던 재판이 끝나고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더 순환하여 봄의 초입에 접어든 어느 날 윤서아는 동향으로 난 넓은 발코니가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이사 조건으로 오직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집만을 고집했다. 거실 창가에는 짙은 붉은색 꽃을 피운 제라늄 화분이 아침의 빛을 온전히 받아내며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서아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지난 1년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자 가장 치열한 복구의 시간이었다. 강태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던 박경숙 역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게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포함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수진이 작성한 심층 취재기사는 세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덕분에 김민지를 비롯한 수많은 숨은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생활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서한은 자신의 본업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냈다. 그녀가 속한 증권사의 임원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최대치의 실적을 끌어올린 서아의 냉철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사하기 불과 한 달 전 서아는 동기들 중 가장 먼저 투자 운용팀의 팀장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녀는 타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지반을 다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갈 무렵 서아는 외출 준비를 위해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1년 전 웨딩드레스 숍에서 보았던 그 낯설고 위태로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과장된 미소도 억눌린 불안도 없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단단한 어른의 얼굴이었다. 오후에는 지인의 집들이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서아가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1년 전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회사 동료를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갔던 대학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주원이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눈을 진지하게 맞추고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서아와 주원은 모임 내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주원은 자신이 8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라는 사실을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전처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없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특유의 단단함만이 배어 있었다. 서아는 그의 꾸밈 없는 태도에서 과거 강태호가 보여주었던 정교하게 계산된 매력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의 우연한 재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봄날의 잔디가 자라나듯 아주 느리고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주원은 값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서아의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환심을 사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 근처의 오래된 국밥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거나 주말이면 아들 지훈이와 함께 가는 동물원 산책에 서아를 초대했다.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주말의 동물원은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서아는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주원 그리고 그의 아들 지훈과 함께 기린 사육장 앞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울타리 너머의 동물들을 관찰하며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주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고 서아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인파에 밀려 잠시 휘청이던 서아의 오른손을 누군가 부드럽게 쥐었다. 지훈이었다. 아이는 아무런 계산이나 목적 없이 그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어른의 손을 잡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서아의 손을 단단히 잡고 걸음을 옮겼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서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어떤 성취감이나 승리감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 내면의 텅 빈 구멍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온기였다. 옆을 걷던 주원이 그 모습을 보며 서아를 향해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초여름의 밤 공기가 제법 선선해진 어느 날 저녁, 주원과 지훈이 서아의 새 아파트를 방문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지훈은 커다란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상상 속 지도를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었고, 서아와 주원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들고 동향의 발코니에 나란히 앉았다. 도시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고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밤의 여백을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관계, 굳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려한 문장을 지어내거나 과장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는 순간이었다. 주원이 시선을 정면에 둔 채로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의자 팔걸이에 놓인 서아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거침없거나 성급한 스킨십이 아니었다. 그저 당신의 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더없이 정직하고 무게감 있는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덮은 주원의 천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얽혀있던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풀었다. 그녀의 삶에 다시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조용히 허락되는 순간이었다. 몇 시간 뒤 주원과 지훈이 돌아가고 홀로 남은 서아는 다시 발코니로 향했다. 짙은 남색의 밤하늘이 서서히 옅어지며 동쪽 지평선 너머로 검붉은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녀는 창틀에 기대어 다가오는 아침의 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웨딩드레스 숍에서 만났던 점쟁이 노파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노파는 그녀에게 저주를 내린 것도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었다. 그저 거울 속에 비친 서아의 불안을 짚어내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진흙탕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끔찍한 괴물들과 싸워 이겨낸 것은 오롯이 서아 자신의 몫이었다. 태양의 가장자리가 도심의 빌딩 숲 위로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붉은 제라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한 색채를 띠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신선한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세상을 다 바칠 듯한 불꽃 같은 로맨스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얻어낸 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아닌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설 수 있는 진짜 현실이었다. 아침이 오면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아파트 발코니에서 평온하게 일출을 맞이하는 일상. 그녀는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의 온기가 서아의 뺨을 따스하게 감싸며 새로운 하루의 완벽한 시작을 알렸다.